그날 밤, 낯선 산골 마을의 작은 방에서 저는 처음 보는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장롱 위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3년 동안 모은 겁니다. 보자기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초가 세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잠시만요.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강원도, 제주도 어디든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도 가장 힘들 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면 올해 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 올해 67입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 재벌이었습니다. 강철그룹. 그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대한민국 건설 역사를 써 내려간 회사였으니까요. 저는 그 강철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5cm나 짧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천성 기형입니다. 다리는 평생 절뚝거릴 것이고 청력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런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시골 외갓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외갓집은 전라남도 깊은 산골에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 오셨습니다. 그것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는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지. 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야, 절뚝발이, 귀머거리. 저는 울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니, 뛰지 못했습니다. 절뚝거리며 겨우 걸어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라. 니는 특별한 아이야. 할머니, 나는 왜 이래? 왜 다리가 이래? 외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늘이 잠깐 실수한 거야. 네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니까요. 7살 때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시골 분교였습니다.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 저는 거기서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재벌 딸이라면서? 그런데 왜 여기 살아? 다리 불구인데 누가 시집 보내줘?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검은색 큰 차를 타고요. 운전기사와 비서까지 데리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아니,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며 다가가는 저를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계속 맡아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사위. 그건 좋은데 부모가 데려가야지.
서연이는 회사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구인 아이가 어떻게? 그래도 자식인데. 외할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강철 그룹 후계자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불구. 후계자로 안 된다. 10살짜리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만 주고 가셨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외할머니한테 드리고 저는 바라보지도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10살에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15살이 됐습니다. 중학교는 읍내까지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매일 그 길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서연이는 머리가 좋아. 대학 가면 크게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공부해서 성공하면 아버지도 날 인정해 주시겠지. 어리석은 희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먼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서연아, 혼자 그 먼 데 가서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혼자 밥해 먹고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건 저는 어머니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으니까요. 어머니는 예쁘셨습니다.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비싼 옷을 입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많이 컸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다리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안쓰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너 동생이 생겼어. 네? 아들이야. 내 남동생.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태어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건강한 아들을. 후계자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돈을 주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공부 열심히 해. 대학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돈으로 처리되는 존재구나. 고등학교 3학년.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좋았습니다. 서울 명문대도 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마주쳐야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무섭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합격 소식이 왔을 때 외할머니가 펑펑 우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해냈구나. 서울대라니.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이 소식을 아버지가 알면 어떤 반응일까? 기뻐해 주실까? 아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대학에서도 저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온 절뚝거리는 여학생.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다리 왜 저래? 귀도 잘 안 들린대.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차피 한쪽 귀는 정말 안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인정받았습니다. 강서연 학생은 특출나요. 대학원까지 가면 좋겠는데.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다니. 무슨 일일까? 강철그룹 본사 건물.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빌딩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세상이었습니다. 저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구나. 저게 내가 태어났어야 할 세상이었구나. 씁쓸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습니다.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떠냐? 잘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들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불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 위기가 왔다. 네? 경영난이다. 외국 회사랑 합작을 해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너한테 부탁이 있다. 부탁.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을 하시다니.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해라. 네? 결혼이요? 회사를 살리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합작 조건 중 하나가 복잡하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한테 결혼하라니 갑자기 무슨. 상대는 내가 정해놨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철그룹이 외국 회사와 합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회사 사장이 특이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 회장의 딸과 제 조카를 결혼시키면 계약하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은 아직 어린아이였으니까요. 저 버렸던 장애인 딸. 그 딸이 갑자기 필요해진 것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결혼하라고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요? 저 없는 게 편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아버지 노릇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하라고요? 회사 살리려고?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진정해라. 진정이요?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외국인과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용당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서연이 강철그룹 회장 딸이래. 근데 장애인이라서 버림받았대. 불쌍하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동정의 눈빛, 호기심 어린 시선. 저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외할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급히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이 있었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할아버지가 힘겹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네 결혼 못 보면 어떡하나.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그 전에 네 시집 가는 거 보고 싶다. 저는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소원이라면. 저는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사실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봐둔 사람이 있어. 네? 봐둔 사람이요? 저 산 너머 마을에 사는 총각이야.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중매를 서려고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대학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그래도 한번 만나봐라. 좋은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결혼도 싫었고 할아버지가 정해주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오래 못 버티실 거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 총각 한 번만 만나봐라.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만나볼게요. 며칠 뒤, 그 산골 총각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첫 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한수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한수야, 왔구나. 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한수 씨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이 한수야. 착한 사람이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우리 둘을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가서 이야기 좀 해봐라. 저는 마지못해 한수 씨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네, 다리. 많이 불편하시죠? 저는 움찔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 다리 얘기를 안 합니다. 불편해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요. 힘드셨겠네요. 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약했어요. 몸이 허약해서 산에서 약초 캐는 것도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약초 처방해 주셔서 이렇게 튼튼해졌어요. 저는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요? 누구요? 저희 할아버지요. 한의원은 아닌데 마을에서 약초로 사람들 치료해 주셨어요. 아, 약초 캐시는 분이구나. 네, 저도 배웠어요. 지금은 제가 해요. 한수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시골에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한수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나 캐는 사람한테 누가 오겠어요.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장애가 있어서. 가족한테 버림받아서. 누가 저한테 오겠습니까? 한수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를요? 네, 어르신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부도 잘하시고 씩씩하시고. 한수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귀가 안 들려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수, 그 사람 진짜 착해. 부모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는데 남 돕는 거 좋아해. 근데 너무 못 배우지 않았어요? 못 배웠으면 어떠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서울서 그 아버지 밑에서 구박받으며 살겠니? 아니면 여기서 마음 편하게 살겠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외할아버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가 눈을 떠셨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한수한테 시집 가라. 할아버지. 그 사람이면
니를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갈게요. 시집 갈게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일 뒤, 저는 정한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주례를 서주셨고, 동네 어르신들 몇 분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동생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수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한수 씨 집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수도는 없었습니다. 우물물을 길어다 써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방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었고 한쪽에 장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수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 불편하시면 제가 밖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어색했습니다. 오늘 처음 결혼한 사이인데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그때 한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장롱 위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펼쳐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가 가득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뭔데요? 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삼이에요. 네? 산삼이요? 네. 3년 동안 산에서 찾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이라면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왜 이걸 저한테? 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 아가씨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네? 외할아버지한테요? 손녀분이 다리가 불편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이런 증상에는 특별한 산삼이 좋다고. 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이걸 찾아다녔어요. 아가씨를 치료해 드리려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잠깐만요. 3년이라고요? 네. 저를 만나기도 전에요? 네. 외할아버지한테서 사진만 봤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3년 동안 약초를 찾았다고요? 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팠던 사람이라서요.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 3년을 바쳤다는 게. 아버지는 저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외면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기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산골 총각은 저를 위해 3년을 산에서 보냈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그냥 아가씨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한수 씨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서 그래요. 너무 고마워서. 그날 밤, 저는 한수 씨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산골에서 처음 만난 사람 옆에서 저는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수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산삼을 다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수 씨가 직접 해줬습니다. 이렇게 달여서 드셔야 해요. 한 달만 드시면 몸이 좋아질 거예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약초로 장애가 낫는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른쪽 귀에서 뭔가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 들려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한수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네, 희미하지만 들려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수 씨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른쪽 귀로 거의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약초로 치료해 줬어요. 다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아팠는데 이제는 1시간을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한수 씨가 매일 다리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약초 달인 물에 족욕도 시켜줬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수 씨의 그 말이 저한테는 가장 큰 약이었습니다. 저는 한수 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고마움이었는지도요. 하지만 함께 사는 동안 그 감정은 진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 씨는 무뚝뚝했지만 다정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무거운 건 다 들었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어줬습니다. 제 귀가 안 들릴 때는 입 모양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한수 씨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한수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거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한서준. 서연의 서와 한수의 한을 합쳤습니다. 외할머니가 펑펑 우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됐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겠다. 저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수 씨를 닮아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저를 닮아 눈이 예뻤고요. 저는 이제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았습니다. 산골이어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5살이 되던 해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세요? 강철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갈 생각 없어요. 중요한 일이랍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다고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 왜 자꾸 와요? 제 아내가 싫다잖아요. 이건 회장님 명령입니다. 회장이 뭔데요? 우리한테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수 씨를 말렸습니다. 여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왜 갑자기 저를 찾는 건지. 강철 그룹 본사. 다시 그 건물에 발을 들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연아, 왜 부르셨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동생이요? 교통사고였다. 석 달 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 저 대신 사랑받았던 동생. 그 아이가 죽었다니.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에요?
너밖에 없다, 서연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요? 버렸던 장애인 딸요? 서연아. 10년 전에는 불구라고 하셨잖아요.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저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미안하다.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요? 그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서연아.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요. 재산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한테는 남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게 제 전부예요. 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내 남편 정한수 씨 말이다.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결혼한 거냐?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사람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왜요? 누군데요?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한수의 할아버지 정복수. 30년 전 강철 그룹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공사 현장 감독을 하던 분. 그런데 어느 날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원인은 강철 그룹의 안전 규정 무시. 아버지가 비용 아끼려고 안전 장비를 줄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할아버지가 내 때문에 죽었다. 정한수가 그걸 알고 너한테 접근한 거 아니겠니? 복수일 수 있어. 너를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 남자가 왜 3년 동안 약초를 캤겠니? 저는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수 씨가 반겼습니다. 왔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저는 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박한 얼굴, 그 따뜻한 눈빛. 이 사람이 복수를 위해 나한테 접근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보. 네? 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한수 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대답해 주세요. 한수 씨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복수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철 그룹에서 일했어요? 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복수하려고? 아니에요. 한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한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어요? 3년 동안 약초 캐고 저한테 헌신하고. 한수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수 씨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분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회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당신 얘기를 해줬을 때 처음엔 저 사람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요. 한수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 아이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다. 아버지 잘못을 그 아이한테 묻지 마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생각했어요. 당신도 피해자라고. 그 나쁜 사람 밑에서 버림받고 혼자 고생한 사람이라고. 한수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복수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한수 씨를 안았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의심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우리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한수 씨와 서준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강철 그룹 전 재산을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한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뭘 결정하든 저는 응원할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을 받되 그걸 사회에 환원하기로요. 저는 강철 그룹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정복수 복지재단. 한수 씨 할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을 돕는 재단. 그리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재단. 한수 씨가 처음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요? 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외로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장례식장을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강 회장 따님 맞으시죠? 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정복수 씨 사고 있잖아요. 네, 강 회장님이 그 일로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처음엔 무마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정복수 씨 손자한테 몰래 장학금도 보내셨고. 장학금이요? 네. 한수 씨가 약초 공부한 것도 아버지 도움이 있었어요. 물론 한수 씨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한수 씨를 도왔다니. 저한테는 차갑게 굴면서 남들 몰래 속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수 씨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장학금 받은 적 있어요? 한수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학금요? 아, 예전에 이상하게 돈이 들어온 적 있긴 해요. 누군지 몰랐는데 그게 제 아버지였대요. 한수 씨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 일로 속죄하셨대요. 한수 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미워하면 안 되겠네요. 네, 사람은 복잡하네요. 나쁜 일도 하고 속죄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겠죠. 지금 저는 67입니다. 한수 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서준이는 장성에서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장애인 전문 재활의학과 의사.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수 씨는 여전히 약초를 캡니다. 이제는 산에 못 올라가니까 집 앞에 약초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책을 읽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시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이게 행복이구나. 매일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세상 모든 곳에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큰 사랑을 만났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한수 씨.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걸 저는 평생에 걸쳐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버림받았다고 느끼시는 분,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 세상에 쓸모없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알아봐 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요. 나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외로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른 거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저한테 더 해로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하게 사세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인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면 오래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